2013년 5월 스코틀랜드 페이즐리의 한 호텔에서 믿기 어려운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모녀가 피를 흘린 채 호텔방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어머니 마가렛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딸 니콜라는 의식이 없는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들이 안 좋은 선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들이 남긴 메모, 핸드폰 기록 등을 통해 거짓과 협박, 정교한 심리 조작인 catfishing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catfishing은 인터넷이나 SNS, 데이팅 앱 등에서 가짜 신분을 만들어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이름, 나이, 직업 등을 허위로 꾸며 상대의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은 뒤 금전 요구나 감정적 조종 등을 시도하죠. catfishing에서 catfish는 원래 매기를 뜻하는데 이 단어는 2010년 다큐멘터리 catfish에서 유래됐습니다. 다큐에선 한 여성이 타인의 신분으로 남성을 속이는 이야기가 나오며 감독은 이런 모습을 매기에 빗대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대구 같은 생선은 운송될 때 가만히 있다 보니 나중에 살이 흐물거려 맛이 떨어지는데 이때 매기를 함께 넣으면 긴장감을 유지하게 해 다른 물고기를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속여 긴장과 혼란을 주는 행위가 매기와 닮았다고 해 그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마가렛과 니콜라는 어떠한 일을 당했던 것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약 1년 전인 2012년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가렛의 아들 마이클은 당시 왕립 공군에서 복무 중이던 30대 청년이었습니다. 평범한 군인이었던 그는 외롭고 고된 일상 속에서 온라인 데이트 앱을 통해 누군가와의 교류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게 된 이가 바로 스테파니 윌슨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간호학과에 다니는 대학생이라 소개했고 밝고 따뜻한 말투로 마이클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녀에게 빠르게 호감을 느꼈고 두 사람은 하루에도 수백 통씩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감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속고 있었습니다. 스테파니 윌슨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이 가상의 인물을 창조한 사람은 린지라는 30살이 조금 넘은 여성으로 그녀는 페이즐리 지역의 바텐더였습니다. 린지는 단순히 스테파니의 존재만 꾸민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 친구, 병원 의료진, 심지어 변호사까지 수십 명의 인물을 동시에 연기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개의 핸드폰과 수많은 심카드를 사용했고 각기 다른 목소리와 말투, 문체로 완전히 구분된 인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조작은 단순한 거짓말 수준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인격을 완전하게 구축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속고 있는 것도 몰랐던 마이클은 어느덧 그녀에게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믿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말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고 지금 입원 중이라는 문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진실로 걱정하는 그에게 그녀는 그동안 준비했던 거짓말을 이어갔죠. 자신이 지금 바이오텍 스코틀랜드라는 이름의 가상 제약회사에서 만든 줄기세포를 이용한 비밀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예정인데 정부와 병원이 특정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 앞으로 연락이 좀 힘들고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는 그녀의 거짓말을 그는 믿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도울 수 없다며 괴로워했는데 그가 고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서 언급했던 앞으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될 모녀인 마가렛과 니콜라였죠. 린지는 점차 마이클의 가족에게도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테파니의 어머니로 위장해 전화를 걸기도 했고 때론 병원의 간호사나 의사 행세를 하며 그녀들에게 상태를 알리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에게 넘어왔다고 생각한 그녀는 정부 요원으로 위장해 마가렛과 니콜라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들이 알게 된 정보는 정부 기밀에 해당하며 외부에 누설하거나 언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짜 변호사인 칼럼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반복했고 이를 막기 위해 5,000파운드의 수임료와 탈출용 가짜 여권을 만들어 주겠다며 500파운드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이 뒤로 그녀들은 정부의 감시를 피해 도피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그린록에 위치한 허름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숨어 지내며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끊었고 린지와의 대화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녀들은 호텔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로 발견됐는데 마가렛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니콜라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방에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고 정황상 그녀들이 안 좋은 선택을 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관해서 조사를 이어가던 중 남겨진 메모와 핸드폰 기록을 통해 린지라는 인물에 대한 단서가 이어지며 그녀 때문에 그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린지는 곧 체포됐고 경찰은 그녀의 핸드폰과 컴퓨터, 음성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7개의 핸드폰을 사용해 서로 다른 인물을 연기하고 있었으며 통화 시간만 수백 시간을 넘겼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4만 건을 넘어섰고 그녀가 단독으로 기획하고 조작한 허구의 세계는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린지가 놀라운 집중력과 준비성으로 거짓말을 이어왔으며 피해자들이 조작을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하게 세뇌하고 통제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결국 그녀는 사기 및 협박 혐의를 인정했고 법원은 그녀에게 3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가렛과 니콜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직접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안 좋은 선택을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따로 기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 때문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렇게 됐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녀에게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린지는 수감되고 불과 6개월 만에 폐색 전증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죽음이었죠. 어떤 이들은 그녀가 천벌을 받은 거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스코틀랜드 최악의 캣피싱 비극이라 불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린지가 사용했던 정신적 지배 방식,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 다방면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린지의 지인들, 특히 어머니는 그 실체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고 조카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걸 혼자 꾸몄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온라인 사기, 특히 감정적 조작을 동반한 cat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스코틀랜드 내 법적 제도 개선 논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살인은 몸을 죽이고 사기는 삶을 죽인다는 말이 있듯 사기꾼들에게 그에 걸맞은 더 큰 죗값이 주어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